안녕하십니까. 100세 인생 상담소입니다. 오늘도 어르신들과 상담 나눴던 사례들을 통해서 노후의 생활과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통계 자료를 한번 볼 일이 있었는데요. 왜 통장에 돈이 남아있는데 그거를 잊고 그냥 계속 놔두는 돈 있잖아요. 휴면 계좌라고 해서 그 돈이 우리나라에 1조가 넘는데요. 그래서 이건 이제 문제다 생각을 해서 그 휴면 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그런 통합 서비스들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컴퓨터로도 조회해서 알아볼 수 있고 또 어플리케이션도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돼요. 근데 컴퓨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우리 어르신들은 이것마저도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이 그럼 이걸 안 찾아가는 게 크게 문제인가 하실 텐데 크게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아까 1조 원 이상이 된다 그랬죠? 묻어져 있는 돈이. 근데 그 1조 원 중에서 고령층의 휴면 재산이 자그마치 3천억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약 한 30% 정도가 어르신들 돈이에요. 그거 이용할 줄을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노인 돌봄 센터라든가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어르신들이 휴면 재산을 찾으실 수 있도록 또 도움 드리는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사례 중에 첫 번째 사례는 할머님이 적금을 들으셨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상담하신 사례고요. 두 번째 사례는 할머니가 속상해서 전화하셨는데 아들네가 사돈네하고만 여행을 다녀왔어요. 속상해요. 이렇게 상담하신 사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편의 사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예요. 첫 번째 사례는 할머님이 아들들이 있고 아들들은 다 결혼을 했고 지금은 이제 남편 되시는 분 할아버님하고 두 분이 살고 계시는데 얼마 전에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친구분이 그 있잖아 비상금이라는 거 있잖아. 비상금은 남자들만 필요한 게 아니야. 우리도 이제 나이 들어가니까 비상금이 필요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친구 할머니의 얘기를 듣고 났더니 그런가? 우리도 비상금이 필요한가? 해서 이제 두 분이서 그 얘기를 한참을 했대요. 친구분하고 결론 내린 건 비상금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 할머니가 그날부터 비상금을 어떻게 만들까에 대한 계획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이제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던 거죠. 해봤더니 이 할머니가 지금 건물을 하나 갖고 계셔서 월세를 받고 있는 게 있대요. 근데 이제 월세를 받는 게 할머니의 돈만은 아니고 이 집안의 돈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생활도 하고 하시는데 할머니 생각하시기에 월세 받은 거 하고 거기서 조금 떼고 그리고 생활비 반찬값이나 요거에서 조금 절약하고 하면 내가 남편 모르게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는 모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었대요. 그게 이제 할머니가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 앞에 은행을 찾아갔답니다. 가서 내가 한 달에 20만 원 정도씩 적금을 부을까 싶은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뭐 이렇게 계산을 두드려 주더니 많은 돈이 모아질 거라고 얘기를 했대요. 몇 년 후가 되면. 그래서 이제 할머니 얼마나 부풀었겠어요. 지금 20만 원 내는 걸 생각하신 게 아니라 나중에 찾을 금액을 생각하셔갖고 부풀으셔가지고 이제 그거를 넣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얼마 넣으셨어요, 할머니? 그랬더니 얼마 동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3달 했어요, 3달. 3달 하시고 저희한테 상담 오신 거예요. 할머니 3달 하셨으면 잘하셨는데 왜 뭐가 문제여서 상담을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아니 처음에 내가 계획할 때는 말이야 이렇게 조금씩 절약하면 20만 원이 될 것 같았단 말이야. 근데 이게 그냥 전체 금액에서 20만 원씩 우리 저금합시다 이렇게 했으면 모르는데 그러면은 20만 원이 그렇게 어려운 돈이 아닌데 남편 모르게 하려다 보니까 모르게 하려면 표가 안 나야 되잖아요. 20만 원이. 표 안 나게 20만 원을 빼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3달 동안 너무 힘들었대요. 이거 20만 원씩 60만 원 하는 게. 그래서 혼자 다시 생각을 하셨대요. 안 되겠다. 20만 원 무리다. 그래서 할머니가 10만 원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은행을 다시 가셨대요. 가서 아니 나 이제 이거 20만 원짜리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거 저기 해약해 주시고
나 10만 원짜리로 다시 들으려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은행 직원분이 이제 처리를 해준 거죠. 그래서 처리를 하고 할머니한테 이제 그동안 낸 돈이 있으니까 이제 돈을 줬죠. 줬는데 할머니가 받아봤더니 3달이면 60만 원 냈잖아요. 60만 원보다 훨씬 못 미치는 돈이 할머니 손에 쥐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이게 이상했던 거죠. 이자까지 붙어야 되는데. 네. 아니 왜 내가 낸 거보다 이게 적고 적은 게 많이 적더래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얘기를 했더니 직원이 할머니 그때 보험 상품 들으신 게 중간에 할머니가 중도 해약을 하신 거라서 그래서 위약금을 제하고 그리고 할머니 드린 겁니다 하면서 이거 명세표를 다시 보더니 막 이렇게 하더니 맞아요 할머니 그 금액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아닌데 나는 그때 보험 상품 들은 게 아니라 적금 들었던 건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은행 직원이 아니 할머니 이거 보세요 할머니 분명하게 이거 보험 이거에다가 다 도장 찍고 사인하신 거예요 할머니 그때 우리 직원이 이거 설명해 드렸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아니에요 나는 적금 든다고 그러고 왔었어요 은행에. 그래서 이제 그 직원이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하고 얘기 나눴던 직원이 왔는데 그 직원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래요. 할머니 제가 요렇게 매달 20만 원씩 내시면 나중에 요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거 그대로 쓰여져 있는 거 제가 그대로 말씀드린 거고 할머니 여기다가 그때 제 설명 듣고 응 하고 이거 사인하셨잖아요. 도장 찍으셨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너무 억울하신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적금 들은 건데 이 사람들은 계속 보험 상품이라고 하니까 근데 그분들이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전문 용어를 써가면서 얘기를 하니까 할머니는 내가 알아듣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조목조목 따져 묻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마음만 억울한 채로 집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근데 집으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봤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영 개운치가 않은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 총 금액이 60만 원이었으니까 거기서 조금 제했다고 해도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겠지만 할머니 생각에 왜 내가 생각한 거랑 이렇게 다를까 싶은데 거기서 딱딱 내 할 말을 못하고 온 나 자신에 대해서도 조금 속상하시고 여러 가지로 내가 왠지 뭔가 이제 좀 속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끙끙 혼자 앓으시다가 상담센터에 상담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들어봤더니 와, 양쪽의 입장이 다를 때는 저희가 할머니 얘기만 듣고는 모르잖아요. 근데 마침 할머니가 가셨다는 은행이 저희 센터하고 그렇게 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상담원 중에 한 분이 할머니하고 은행을 다시 같이 동행해서 방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좀 젊은 사람이 설명을 들으면 조금 이해가 되면 우리 직원이 할머니한테는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같이 동행해서 갔대요. 가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결론은 할머니가 도장 찍으신 건 보험 상품이 맞더래요. 맞는데 우리 상담원이 판단한 거는 그 직원이 얘기를 하는 걸 이렇게 들어봤더니 할머님은 처음부터 적금을 들겠다고 얘기를 한 게 맞고 근데 결과는 보험 상품이 됐고 그러면 고객이 원한 거를 해준 게 아니라 고객이 원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거를 해준 거였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적금 상품을 물어봤는데 이 은행에서는 뭐 어떠한 이유든 간에 할머니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이유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들이 실적을 쌓으려는 이유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할머니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거든 은행에 도움이 될 거라는 거든 어떤 이유에서든 본인들이 설명해 준 건 보험 상품 설명이었던 거예요. 근데 말을 조금 할머니가 적금 물어본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약간 살짝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게 있나 봐요. 그래서 할머니는 따져 묻지 못했지만 저희 상담원이 그거를 할머니 입장에 서서 내가 할머니라면 요러한 부분을 딱딱 따졌어야 되겠다 싶은 대목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적어가면서 물어보고 답변 듣고 했대요. 설명을. 그러니까 직원이 설명을 이렇게 이만큼 풀어놓으면서 설명을 해줄 때 하고 뭔가를 아는 사람이 알고 질문한 거하고는 또 대답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직원이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고 우리 상담원이 답변을 받고 질문하고 하는 과정에서 상담원 판단은 이거는 뭔가 조금 잘못된 게 있다라는 판단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얘기를 본인 생각을 따다다닥 정리를 해서 얘기를 했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했냐면 할머니는 되돌려 받을 수 있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뭐 대부분 다 잘해 주세요. 어르신들이 가면 큰 고객이기 때문에 은행 직원이든 동사무소의 직원이든 다 친절하게 해주시는데 그때는 조금 의견 차이가 있었어서 고객이 원한 거에 대해서 충분히 충족시켜 주지 못했다 이렇게 해갖고 은행에서 금액이 크지도 않고 하니까 그거를 할머니 돈을 원금 그대로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예, 할머니가 그 이제 되게 고맙다고 하고 돌아오면서 마지막에 그 얘기 하더래요.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이 비상금이라는 거는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들키게 마련인가 보라고. 근데 제 생각도 그래요. 들키게 마련이에요. 그거 감추는 게 더 스트레스 아닐까요? 만약에 비상금을 해서 만약에 100만 원을 모을 수 있었다. 그러면 제가 생각에는 할머니 100만 원 이상의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안 모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저희 직원이 뭐를 해드린 거였냐면 찾아가서 함께 해드렸든 아니면 전화로 얘기를 해드렸든 할머니 편에 서서 할머니의 입장을 대변해 줬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 사회복지나 노인복지나 이런 쪽에서는 옹호자의 역할을 해드렸다고 얘기를 해요. 옹호자라는 건 대상 노인이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데 그 권리를 존중받지 못했을 때, 그 권리가 타인에 의해서 조금 눌렸을 때, 그 권리를 대신 대변해서 피력을 해주고 그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거를 우리가 옹호자의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례에서는 우리 상담원이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잘 해드렸던 그런 사례고 또 저희 입장에서도 다행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 거는 은행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이제 어르신의 일이고 하니까 어르신도 사실 조금 실수하거나 잘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도장을 찍으셨으니까. 근데 은행도 또 배려를 해주신 것 같아요. 어르신이기 때문에 조금 감안해서 원래 금액을 다시 돌려받으실 수 있도록 은행선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좀 취해 주셨기 때문에 어르신이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다가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하시면 상담센터가 됐든 복지관이나 복지기관이 됐든 도움을 요청하시면 그곳에서 이렇게 옹호자의 역할이라든가 역할이 되게 많아요. 옹호자의 역할도 있고요. 교육자의 역할도 있고 뭔가 모를 때 가르쳐 드리는 거 교육자의 역할도 있고 아니면 기본적으로 상담가의 역할도 있고 예 그리고 관찰자의 역할도 있어요. 어르신이 오셨는데 호흡이나 맥박이 다른 여느 어르신에 비해서 조금 과하시다 하는 거를 관찰해서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료진하고 연결을 해주는 건 또 관찰자의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참 많은 역할들을 하는데 이렇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 할머니 끙끙끙끙 하셨다는 거예요. 끙끙 하셨겠죠. 왜냐하면 누구에게도 말을 못하는 그 내용이잖아요. 비상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끙끙 하실 일이 있으시면 혼자 끙끙 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을 하시면 이렇게 빠르게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은 함께 가셔서 그 옹호자의 역할을 해드렸지만 또 한편으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동행을 했잖아요. 우리가 이 어르신이 장교양 대상은 아니었지만 어르신에 대해서 동행을 해서 뭔가 개인적인 업무를 도와드렸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개인 생활 지원 서비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서비스에도 종류가 엄청 많아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가 있어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는 식사를 혼자 못 하신다든가 아니면 세수를 혼자 못 하신다든가 뭐 이런 분들, 목욕을 못 하신다든가 이런 분들 신체와 관련된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는 건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일상생활이기 때문에 밥 해드리는 거 도와드리는 거, 또 세탁하는 거 도와드리는 거, 또 청소나 이거 관리하는 거 도와드리는 거 이런 것들 직접 도와드리든 연결해드리든 하는 그런 부분을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라고 해요. 근데 지금 은행에 같이 가서 뭔가를 해결해드렸다 이거는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라고 했어요.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돼요. 동행을 하느냐, 대행을 하느냐예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은 지금 우리가 같이 모시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동행해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도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업무를 동행 처리해드린 동행 서비스예요. 근데 어르신이 관공서에서 뭔가 서류가 필요하거나 할 때 직접 가시기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러면 직접 안 가시고 우리한테 부탁을 하시는 경우 있죠. 그럼 우리가 가서 대신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대행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 동행 서비스와 대행 서비스 이런 것들을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라고 해요. 이 외에도 많은 서비스들이 있어요. 정서 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는요. 말벗 해드리는 거 또는 생활과 관련된 상담해드리는 거 그런 것들 다 정서 지원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 어르신들이 또 의사소통 도움 이런 것들도 정서 지원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편지를 써야 되는데 잘 못 쓴다. 그럼 편지를 대필해 드리는 거 이런 것들 다 의사소통에 포함이 돼서 정서 지원 서비스에 포함이 됩니다. 예, 그래서 어르신들이 혼자 생활하시다가 요런 지금 말씀드린 요런 서비스가 필요하다 하는 분들은요. 일반 어르신들은 이런 서비스 그렇게 필요하지 않으세요. 스스로 하실 수 있어요. 정보만 드리면. 근데 몸이 불편하시거나 인지 기능이 조금 안 좋은 어르신들은 이거 스스로 하기 너무 어려운 일들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도움을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절차도 안내해드리고 해서 도움 받을 수 있는 그 안내를 자세하게 해드리니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조그만 궁금증이 있어도 노인의 전화가 됐든 가까운 곳에 노인복지관이 있으시면 그 노인복지관으로 문의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게 문의해 가시면서 살아가세요. 옛날 같으면은요, 대가족 제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가족들이 같이 살죠. 노인만 살지 않고 자녀 세대도 살고 손자녀 세대도 살기 때문에 어르신이 무슨 고민이 있거나 잘 모르겠는 문제에 봉착을 하면 자녀들이 막 백방으로 알아봐서 그걸 해결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의 노인들이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스스로 한두 번은 해결하려고 시도해 보시다가 안 되면 그냥 말아버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라 해도 주변에 있는 사회복지기관에 노크를 하셔서 반드시 문의해 가시면서 자녀다 생각하고 이 기관의 아들이다, 이 기관이 아들이다, 이 기관이 딸이다 생각하시고 물어보시면 사회복지사들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친절하게 뭐 귀찮아한다든가 마다한다든가 하지 않고 최선의 방법까지 어르신들을 도와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 이렇게 해서 저희 직원이 함께 동행을 해서 같이 다녀왔던 사례였습니다. 이 사례 관련해서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질문하시죠. 저는 은행 일을 볼 때 직접 은행에 가서 일을 보거든요. 그래야 안심되기도 하고요. 근데 제 친구는 인터넷 뱅킹을 한다고 집에서 은행 일을 이렇게 다 하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친구는 핸드폰으로도 은행 일을 본대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한번 배워볼까 하고 이제 평소 막연하게 생각을 해왔었었는데 오늘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 막연한 생각이 나도 긴급한 필요성으로 느껴지는데 나도 한번 배우려고 그러면은 사실 귀찮기도 하지만은 복잡할 것 같아가지고 네. 우리도 이 나이에도 이걸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는지 아마 솔로몬의 지혜를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말하자면 인터넷 뱅킹. 네. 그렇죠? 네. 은행에 직접 가서 하는 거 아니고 인터넷으로 은행 업무 보는 거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은행 업무 보는 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어르신들 중에 이거 할 줄 아는 어르신들은 드무세요. 그래서 선생님 친구분이 드문 케이스 중에 한 분이신데 저는 한번 배워보시는 것까지는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안 하는 거하고 몰라서 못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몸이 건강해요. 근데 다리가 좀 다치게 됐어요. 그러면 은행에 가기가 불편하겠죠. 그럴 때는 우리가 또 쓸 수도 있잖아요. 그걸 배워두시면.
그래서 저는 알고는 계시면 좋겠다 해서 배워두시는 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그거를 배우기까지가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돈을 환전할 때, 외국에 회의하러 나가거나 할 때 돈을 환전할 일이 있어요. 그럼 환전을 할 때 은행에 가서 환전하는 거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 뱅킹으로 환전하는 거 하고는 수수료의 차이가 많이 나요.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이어도 은행에 직접 가서 이거 고지서 같은 거 써가지고 환전할 때 수수료하고 인터넷 뱅킹으로 환전을 하면 훨씬 저렴하게 환전을 해요. 인터넷 뱅킹이?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우대라는 거. 그 우대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경우는 이렇게 하고 싶으시면 저는 환전을 한다는 거는 매일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르신들도 요즘은 스마트폰은 다 쓰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환전하실 일이 있는데 조금 저렴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 스마트폰을 갖고 은행에 가시는 거예요. 가시면 내 스마트폰으로 직원이 설명하면서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괜히 하다가 잘못 누르면 이게 또 오류가 나거나 손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익숙하지 않은 단계에서는 사용하시면 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꼭 필요한 경우다 하면은 가지고 은행에 가셔서 본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또 처리하신다면은 중도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매번 인터넷 뱅킹을 인터넷 뱅킹이 왜 뭐 해킹 얘기도 나오고 또 보이스피싱을 은행이랑 연결해서 하는 것도 나오고 해서 어르신들 자칫 또 위험하실 수도 있으니까 인터넷 뱅킹을 만약에 해야 되겠다 또는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은행에 들고 가셔서 직원의 도움을 조금 요청해서 받아보시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 할머님이 적금을 드셨다고 저한테 처음 상담하실 때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알고 봤더니 비상금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상금 처리를 앞으로는 비상금 안 모으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